안녕하세요. 뽀양거탑의 아나운서 류일합니다. 여러분 한 주 동안 잘 지내셨죠? 오늘도 조동차 의학 전문 기자와 함께 1시간 동안 이야기 나눠볼게요.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잘 지내셨어요? 네. 뭐 어지러우시다면서요? 네. 요즘 너무 과로하셔서 이렇게 몸이 안 좋아지신 거 아니에요? 과로가 아니라 네. 그 정상적인 노화 과정이라고 생각합니다. 아, 그럼 선배님 나이쯤 되면 다 어지러움증이 생기는 건가요, 누구나? 뭐 별 차이 안 나는데. 저도 이제 교과서에서만 봤고 네. 그리고 저희 어머니가 예전에 앓으셨었던 그 이석증이라는 이석증. 예. 그 이석증의 증세가 뭐냐면 네. 어지러운 느낌이 들어요. 근데 어지러운 게 이제 두 가지로 나뉘는데 뭔가가 실제로 빙빙 도는 느낌. 그걸 우리 현훈이라고 하고 영어로는 버티고라고 합니다. 네. V예요. 제가 발음이 좀 안 좋아서 그렇지만 이거는 뭐냐면 정말로 이 세상이 돌아가는 느낌이 드는 거고요. 그러니까요. 서 있지를 못한다면서요. 네. 뺑글뺑글 돈다. 그다음에 이제 그런 네. 빙빙 도는 느낌은 아니지만 약간 뭔가 눈앞이 캄캄한 느낌 이런 거는 우리가 디지니스라고 하는데 네네네네. 영어로 저는 현재 제가 갖고 있는 거는 버티고입니다. 우와. 그럼 더 심한 거 아니에요? 심한 게 아니라 이제 이게 뭐 뇌에서 원인이라면 뇌가 원인이라면 상당히 이제 문제가 되니까 그거는 이제 이 우리 회전을 담당하는 그러니까 전정기관에 뭐 어떤 문제가 생겼을 때 발생하는 증상인데 이 전정기관은 귀가 있고요. 가장 말단의 귀가 있고 그다음에 중심부에 그 뇌간에 있고 그다음에 손에 있어요. 네. 그래서 손에나 뇌간에 있는 어떤 전정기관의 문제라면 그건 대단히 심각한데 네. 대부분은 이 귀 말단에 어떤 그 세반고리관이라고 있거든요. 우리의 네. 평형을 담당하는 네네. 그쪽이 이제 쪽 그 뼈막으로 되어 있는데 거기에 어떤 뼈막의 한 부분이 튀어나와서 그게 굴러다니다 보면 나는 가만히 있는데 네. 나의 세반고리관은 막 뭔가가 움직이는 것처럼 네. 그러니까 회전하는 무언가를 탄 것처럼 느껴지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내 몸은 회전하니까 그것을 보상하기 위해서 내 눈은 계속 돌아가고 한쪽으로 그런 증상에 지금 제가 시달리고 있어요. 괜찮으세요? 지금은 좀 나아졌고요. 실은 어제 이제 제가 8시 뉴스 생방송을 했는데 그 직전 네. 한 7시 반쯤에 그게 생겼어요. 그러니까 이 원고를 봐야 하셨어요? 되는데 네. 원고가 계속 왔다 갔다 어머, 흔들리는 어머. 거예요. 그래서 그래도 뭐 그런 거 있죠. 뭐 그렇더라도 하긴 해야죠. 그 일을 안 전에도 이런 모르겠죠. 증상이 있으셨어요? 네, 제가 작년에 처음에 시작됐고 그다음에 이따금씩 한 3개월에 한 번, 뭐 넉 달에 한 번 이런 증세가 한 번 있었는데. 생기신 분들은 또 생기시더라고요. 보니까 주변에. 네. 네. 뭐 그러니까 나의 세반고리관에서 떨어져 나가는 칼슘 그 조건이 변하진 않겠죠. 그러니까 어떤 순간이 되면 또 작은 조각이 떨어져 나와서 너무 또 나를 걱정돼요. 어지럽게 하고. 오늘 방송은 그냥 누워서 하셔도 될 것 같은데. 아니, 괜찮습니다. 편하게 누워서 하실래요? 괜찮다고요. 아니 너무 걱정돼서. 아마 몸 관리 류일아 잘하세요. 아나운서도 네네. 곧 겪게 될 거예요. 저 아직 한참 멀었거든요. 선배님 나이로 기준으로는. 자, 아무튼 걱정을 안고 좀 시작을 하게 됐는데 오늘 조 기자님께 뭐 질문을 하고 얘기를 정말 마음 편히 들어도 될지 모르겠어요. 많이 걱정이 돼서. 근데 이게 참 희한하게도 네. 지금 저희 원고가 있잖아요. 원고를 네. 보면 이게 확 어지러워요. 막 돌아가는데 어떡해요? 류일아 아나운서 얼굴을 보면 어지럽지 않아요. 왜 그럴까요? 그러니까 너무 예뻐서? 뭔가 네. 그러니까 이 원고는 제가 뭔가를 집중하고 봐야 되는 것이잖아요. 근데 저는 류일아 산만한가요? 아나운서는 예. 그건 인정해요, 네. 제가. 예. 나중에 이제 뭐 어지럼증을 좀 시달리시는 분들 참 제 의견을 참고하셔서 그때 류일아 아나운서 얼굴을 찾아가 드립니다. 연락만 주십시오. 아무튼 그래서 오늘 하필이면 또 지난주에는 사연 하나도 보내주시지도 않았는데 3개나 또 보내주셨어요. 오늘 같은 날. 탓하시는 거예요? 그렇죠? 하필이면 아닌 것 같다. 네. 너무나도 고맙게도 네. 예, 다 소화를 그래도 아프신 와중에도 다 해드립니다. 그래서 자 사연부터 좀 소개를 해드릴게요. 자 먼저 제일 눈에 띄는 사연부터
읽어드릴까 봐요. 네. 안녕하세요. 저도 이 사연이 정말 눈에 띄더라고요. 네. 같은 사연 맞나요? 류일아 아나운서님의 웃음소리를 사랑하는 애청자입니다. 저도 사랑합니다. 그러니까 류일아 예. 아나운서님을 사랑하는 게 아니라 그 네. 웃음소리를 사랑한다는 거죠. 그 웃음이 그러니까 제 거니까 저도 사랑한다는 거죠. 뭐 그런 거 있잖아요. 예쁜 네. 옷을 입었어요. 그러면 원래 사람이 예쁘면 와, 너 참 예쁘다 그러는데 사람은 별로 예쁜 것 같지 않고 옷이 예쁠 때 우리 그냥 하죠. 너 옷 참 예쁘다 그러죠. 근데 옷은 저의 신체 일부 기관이 아니지만 소리, 목소리, 웃음소리는 제가 맞죠. 노래 잘하는 근데 가수한테 소리로 일단 나오려면 유일아 씨의 몸에서 일단 나온 거잖아요. 떠나오는 거. 그러니까 노래 잘하는 가수가 노래를 네. 잘해서 그렇다 노래만 칩시다. 사랑하. 네. 왜 끝까지 안 들어주세요? 자, 어쨌든 감사드립니다. 자, 그래서 좀 특별히 더 좀 자세하게 표현한 부분이 있는데 류일아 아나운서님이 평소에 깔깔깔 웃으실 때 참 기분이 좋아지신대요. 걱정이나 근심을 잠시나마 잊게 만드는 매력이 있다는데 네. 제 목소리 들으시면서 걱정도 잊어버릴 수 있다면 너무나도 다행이죠. 감사드립니다. 네, 이 사연 이제 이걸로 치우고요. 빨리 본론으로 들어갈게요. 10수개월 전부터 생긴 증상이 하나 있는데 문득 몸이 갑자기 따갑게 느껴질 때가 있으시대요. 보통 허리부터 시작해서 등 전체가 막 따끔따끔 거리는데 한번 시작되면 저도 모르게 막 따가워 이런 소리를 낼 정도라는데요. 근데 이게 따끔함이 5초를 넘지는 않는다고 합니다. 느낌이 대중 목욕탕에 그 뜨거운 탕에 들어가서 느끼는 그 느낌과 비슷하다고 하는데 이게 또 특별히 뭔가 고민에 휩싸였을 때 이런 신호가 더 온다고 해요. 이게 증상이 왜 이런 건지 물어보셨어요. 네, 일단 사연에 보내주신 증상은 네. 잘 모르겠어요. 그런데 이제 하나의 단서를 하자면 본인이 어떤 걱정거리가 있을 때 그건 스트레스죠. 스트레스가 받게 되는 상황이 되면 그렇게 따끔거리는 증상이 나타난다. 그리고 어떤 사람은 스트레스 받는 상황에서 마비 증세가 오는 분들도 있어요. 그런 비슷한 경험을. 그리고 그것의 증세가 신경학적 그 해부학적 구조에 따라 나타나는 것이 아니라 전혀 상관없이 예를 들면 허리에 디스크가 있으면 그 디스크가 눌렸던 신경줄을 따라서 어떤 그 저림 증상이나 따가운 증상이 생기는데 양말을 신은 부위가 되게 이렇게 신은 부위 아니면 양쪽 다리가 그냥 전체적으로 막 무거운 느낌 이게 이렇게 드는 거는 그러니까 이런 거는 사실 신경학적 해부학적으로 나타나기가 좀 쉽지는 않거든요. 그런 걸 우리가 이제 뭐 신체화 증상이라고 하는데 그러니까 애당초는 원인이 있겠죠. 무언가 원인이 있지만 현재는 아직 잘 모르겠는 무엇 때문에 그런지는 다만 이렇게 스트레스가 생겼을 때 어떤 신체적인 어떤 증상이 생기는 것들은 여러 환자들에게서 나타나고 있는 증상이고 그래서 이게 곧바로 또 회복된다. 그러면 크게 염려하지는 않아도 될 것 같다. 그리고 따가울 수 있죠. 희한한 증상이긴 하네요. 5초도 안 되면 그거 5초도 안 따가운 사람 있나요? 피부가 건조해서 생기는 증상은 아닐까요? 피부 안 건조한 사람 있나요? 그래요? 오늘 많이 어지러우시다고 막 하시면 저희가 다 이해해 드립니다. 아니요. 아니 뭐 유일아 아나운서 칭찬만 써놨길래 그런 거죠. 매번 조동찬 전문 기자님만 칭찬하다가 딱 한 번 제 칭찬 왔는데 왜 이렇게 질투하세요? 그랬었나요? 제 칭찬이 저는 뭐 감사하고요. 아니 그냥 이 무슨 컨셉, 그러니까 질투하는 컨셉을 잠시 해본 거예요. 재미가 없었나요? 아니요. 귀여우셨어요. 네. 한 2, 3년 안에 결혼 못하면 정말 자타공인 완전 노총각이 되는 건데 어떡하지? 아무리 먹어도 이렇게 살이 안 찌다니 평생 빼빼마른 몸으로 평생 살다 죽는 게 아닐까? 기분 나빠요. 이런 고민. 아무리 먹어도 살이 안 찌다니. 정말 부러운데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런 고민을 하신다는 얘기를 드리고 싶은 게 이건 고민이 아닌 것 같다는 말씀을 드리고 근데 싶어요. 어쨌든 이렇게 살이 잘 안 찌는 깡깡 마른 체질에서 그런 스트레스 지수가 좀 높을 수는 있어요. 그리고 많이 먹었는데도 살이 안 찌는 거는 뭔가가 이유가 있겠죠. 선배님 좀 그러신 편 아니에요? 저는 많이 안 먹으려고 되게 노력해요. 그래요? 그러니까 먹을 때는 되게 많이 먹잖아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이제 제가 많이 먹는 자리는
거의 뭐 아침 점심 거의 안 먹고 저녁 한 끼 먹을 때 되게 많이 먹거든요. 아, 그러니까 저는 먹으면 살이 쪄요. 근데 장이 안 좋거나 예를 들면 뭐 소화기관이? 예. 네. 과민성 대장 증후군 같은 걸 앓고 계신 분들은 많이 먹어도 바로 이제 이 변으로 뱉어내시니까 네. 그 먹은 영양분이 충분히 우리 몸으로 흡수되지 않으니까 먹은 것에 비해서 살이 덜 찌거든요. 근데 제가 과민성 대장 증후군이거든요. 아, 그래요? 네, 저는 좀 심하게 거의 한 달에 한두 번씩은 장염에 걸리고 엊그저께도 하루 종일 누워 있었어요. 아, 근데 제가 정말 많이 먹는데 사람들이 너 먹는 거에 비하면 진짜 살 안 찌는 거야 라고 말을 참 많이 듣거든요. 그럼 제가 그 병에 걸려 있기 때문에 그럴 수도 있는 거네요. 아 이제 과민성 대장 증후군은 사실 뭐 장염이라고 하셨잖아요. 네. 그러니까 그런 특별한 어떤 염증이나 어떤 그러니까 감염성 질환이나 어떤 해부학적인 그런 이상이 없이 단지 그러니까 내시경을 해봐도 아무 이상이 없는데 기능에 있어서 이게 계속 이렇게 과민한 운동을 하는 것을 그거예요. 감성 그래요? 네. 그래서 도서관에 가서 책만 봐도 응가하고 싶으신 그런 저는 분이 방송에서 이런 얘기까지 해야 되나? 아침에도 막 3-4번씩 가요. 아 그래요? 죄송합니다. 죄송합니다. 어떻게 편집해야 되나? 아니 그런데 네. 그렇게 말라 보이진 않아요. 아, 그래. 네. 다행이네요. 네. 영양이 섭취가 되고 있나 봐요. 너무 고민 많이 하지 마시고 좀 별 증상 아니라고 하니까 걱정 안 하셔도 되겠네요, 그러면. 네. 그런데 이제 나중에 현대의학이 조금 더 발전하면 네. 지금껏 우리가 이제 이건 뭐 스트레스 때문이다 아니면 뭐 어떤 정신의 어떤 그 스트레스 문제인 거죠. 정신적인 그런 괴로움 때문이다 이런 것들이. 근데 그런 것들로 인한 신체화 증상들도 차츰차츰 밝혀지지 않을까 싶어요. 네. 최근에는 뭐 유명한 그러니까 책이 제가 정말로 좋아하는 부류의 책이 나왔는데 우울증이라는 그 정신 건강의학적 병명이 네. 실은 염증 때문에 기인한다는 책이 발간됐는데 저는 원래 그렇게 생각하고 있어요. 아, 진짜요? 그러니까 마음의 병이라는 건 없다. 마음의 병은 사실 다 뇌의 신체적인 거다. 뇌의 병이고 네, 네. 뇌의 어떤 부분 때문에 그렇죠. 생기는 현상이라고 생각하기 네. 하고요. 이분이 갖고 계신 어떤 따끔따끔거림 그리고 스트레스를 받을 때마다 따끔따끔한 거림 그다음에 이제 깡깡 마른 몸 먹어도 살찌지 않는 것 지금 현대의학이 뭐라고 딱 병명을 드릴 수는 없지만 네. 분명히 내가 갖고 있는 스트레스 지수를 조금 낮출 필요는 있어 보여요. 네. 스트레스 받으실 때마다 저희한테 사연 보내주세요. 같이 네. 이렇게 유일한 아나운서의 그 깔깔깔깔 웃는 소리 많이 자주 들으시고. 웃어드려야겠네요. 네. 그러게요. 자, 그리고 다음 사연은요. 다름이 아니라 마스크에 대해서 궁금한 게 있습니다 하면서 보내주셨어요. 보통 마스크 유통기한이 3년이라고 돼 있는데 그렇게 3년이라고 정해진 이유는 마스크 제조업체가 마스크의 품질이 유지된다는 내용의 시험 성적서를 제출하면 식약처가 이를 검토해서 승인한다고 들었는데요. 근데 이 시험 성적서라는 게 제조업체가 제출하는 게 얼마나 정교하게 테스트가 된 건지 믿을 수 있는 건지도 궁금하고 그리고 식약처가 검토를 한다고 했는데 이런 절차를 할 때 식약처에서 꼼꼼히 다시 한번 테스트를 뭐 하는 건지 그 과정이 단순히 좀 행정적인 건지 궁금합니다. 라고 보내주셨어요. 네, 이거를 이제 간략하게 이거 상당히 이제 마스크 유통기한이 3년이라고는 돼 있죠. 네, 항상. 3년입니다. 네. 3년인데 이런 기능성 시험은 어떻게 하냐면 네. 식약처가 다 일일이 검사하지는 않아요. 그런데 이 기능성 시험을 할 수 있는 기관을 식약처가 지정해 줍니다. 그러니까 A, B, C, D, E 이런 5곳에서 마스크 기능을 테스트한 시험 성적서를 갖고 와야 네. 우리가 그걸 인정해 주겠다 이런 거예요. 예를 들면 뭐 공무원이 되려고 하면 영어 성적이 필요한데 영어 성적 뭐 토익이든 토플이든 보려면 뭐 그렇게 그런 거랑 비슷하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네네. 그런데 지금껏 제조회사들이 식약처에 유통기한을 제시한 거 3년인데 그건 어떤 의미가 있냐면 3년 정도 된 걸 가지고 기능 시험을 본 거예요. 기능 시험을 봤더니 이건 그대로 원래 했던 KF 뭐 90, KF 94 이런 정도의 효과가 그대로 있더라라는 것을
받아서 식약처에 제출했고 네. 식약처는 특별한 문제가 없으면 왜냐하면 본인들이 애당초 그 시험 기관들을 인증한 거기 때문에 그 신뢰관계를 믿고 그냥 해주는 거예요. 근데 그러면 이제 왜 4년 5년 이런 건 없느냐? 네. 근데 그 업체들이 그렇게 4년 5년 묵혀가지고 실험을 해온 게 없어서 그래요. 그러니까 식약처 입장은 만약 업체들이 5년이나 10년 정도 지나도 쓸 수 있는 그런 기능 시험 성적서를 갖고 온다면 유통기한 네. 늘려줄 수 있다는 입장인데 네. 근데 업체로서는 쉽지 않죠. 마스크를 팔지 않고 5년, 10년 보관했다가 네. 그 성적을 하는 그 기능 시험을 받는 게 그런데 이제 중앙일보 기사에 따르면 네. 중앙일보 기사가 이게 언제 나온 거냐면 2020년 3월 14일에 나왔어요. 여기 기사에 따르면 3년이 이상 된 제품을 실험한 데가 딱 한 군데가 있대요. 그게 이제 외국에서 마스크 제조업체인 웰킵스가 실험을 했는데 3년이 지난 후에 실험을 해봤더니 필터의 효율이 1.5% 정도 떨어진다라고 돼 있대요. 그래서 이제 어쨌든 1.5% 떨어지니까 유효기간 3년으로 잡자라고 네. 하는 건데 제 개인적인 생각은 뭐냐면 1.5% 정도 떨어지는 거면 3년이 좀 지난 다음에도 뭐 버릴 필요는 없지 않을까? 그쵸? 예를 들면 KF94가 1.5% 떨어진다면 네. 몇 프로죠? 어떻게 산수를 해야 되는? 뭐 대충 뭐 한 80 몇 퍼센트 예. 되겠죠. 그러면 KF80보다는 높을 거 아니에요. 네. 그리고 뭐 KF80이라도 1.5% 떨어진다면 그래도 면 마스크나 그러니까 치과용 마스크보다는 나을 테니까. 그래서 이분이 이제 고민하셨던 게 이 마스크 대란이 없어지면 좀 미리 사뒀다가 좀 여유 있을 때. 네. 저도 그래서 이분 사연 읽고 나도 좀 그렇게 해야겠다는 생각을 좀 해봤어요. 근데 실제로 왜 이 코로나19 있기 전에 우리나라 워낙 또 미세먼지 이슈가 있었기 때문에 저도 마스크를 좀 꽤 많이 사놨던 거를 이번에도 쓰기도 했거든요. 네. 그러니까 몇 년 지난 것들을 저는 썼어요, 사실은. 네. 네. 문제 없는 거죠? 네. 일단 이게 이제 부직포로 만들었기 때문에 네. 부직포 시간이 지나면 어느 정도 이제 좀 느슨해지겠죠. 예. 근데 그 느슨해진 정도가 얼마나 되는지는 사실 현재로서는 아무도 모르지만 네. 지금 당장 우리가 알고 있는 상식으로는 그렇게 많이 떨어지지는 않더라. 그래서 저도 이 사연 때문에 처음으로 유통기한 3년이라는 것을 알게 됐고 네. 유통기한 3년이 어떤 의미가 있는지 알게 됐고 근데 이제 실험 지금까지 나와 있는 실험 중에서는 한 1.5% 정도 떨어지는 거다. 근데 5년 10년 정도 지난 거는 알 수 있는 방법은 없겠죠. 왜냐하면 실험을 해본 적이 없기 때문에. 그런데 한 몇 년 정도 지난 것들 뭐냐 개봉하지 않은 상태라면 사용해도 될 것 같고 개봉하지 저도 않았으면 위생에도 문제 없는 거겠죠? 그렇다고 밀봉이 돼 봐야겠죠. 있으니까? 밀봉이 네. 돼 있으면 이론적으로는. 네. 그래서 저는 뭐 개봉하지 않은 것이라면 유통기한을 지났다 하더라도 괜찮을 것 같다. 약간 떨어진다고는 하지만 떨어지는 것 뭐 감안하고 사용하는 것 나쁘지 않겠다는 생각이 저는 들었습니다. 네. 자,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 사연인데요. 예전에 액취증으로 사연 보냈던 분인데 그때 상담해 주신 거 너무 잘 들었다고 보내주시면서 다른 궁금증을 보내주셨어요. 이번에 뭐 코로나19로 인해서 대구로 파견을 나가고 자원해서 또 가신 의료진들 많이 계신데 수당을 아직 받지 못했다는 기사를 보셨다고 하거든요. 네. 사실 이것 때문에 저도 이제 좀 찾아봤는데요. 네. 그게 이제 5월 4일 연합뉴스에서 이제 보도가 났죠. 사실 그 전날에 했었는데 이제 대구시에 봉사 갔던 의료진 수당 지금 못 받았다. 377명에 해당하는 11억 원이 지급되지 않았다라고 보도가 했고요. 그런데 이제 대구에서는 그것에 대해서 해명을 뭐라고 했냐면 네. 135억 원을 이미 지급했고 2,391명에게 네. 그렇기 때문에 지급하지 않은 건 아니다라고 했는데 아마 4월 29일 현재로는 2,391명에게만 지급했고 네. 377명에게는 지급이 안 됐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보도 이후에 있는지 아니면 대구시의 원래 계획 때문이었는지는 네. 잘 모르겠지만 어쨌든 5월 4일에 377명에 대한 11억 원도 다 지급된 상태. 그러니까 네. 지금은 대구의 의료진에게 정부에서 약속한 수당이 지금은 다
시기가 조금 다르긴 했지만 다 지급된 걸로 보입니다. 네. 그런데 이제 제가 여기서 이제 드리고 싶었던 말씀이 오늘 이제 스승의 날이죠. 스승의 날이라서. 그렇네요. 네. 이거 생각을 못 하고 있었네요. 네. 예. 저는 대학교 때 스승님은 전부 다 의사분들이니까 네. 그래서 이제 감사하다는 말씀 아울러 드리고요. 그렇네요. 유일 아나운서 덕분에 챌린지를 찍어서 인스타그램에 올리셨더라고요. 어떻게 보셨어요? 그럼요. 저 스토커잖아요. 안 그래도 어제 제가 어떤 분의 지목을 받아서 요즘 SNS에서 많이들 올리시더라고요. 근데 저도 하게 됐고 동참하게 됐는데 저는 의료진 분들에게도 감사한 마음과 함께 우리 일반 이제 시민들이 이렇게 수칙을 잘 지키고 있는 거에도 저는 존경을 표하는 말까지 함께 해서 올렸어요. 네. 네. 그거 좋더라고요. 네. 아무튼 루이 아나운서 그 일반 국민들에게 우리 뽀탑 애청자분들께도 감사한 말씀까지 포함된 걸로 생각했고요. 그럼요. 저는 이제 덕분에 챌린지에 대해서 여러 경로를 통해서 온라인 혹은 오프라인을 통해서 이제 제안을 받았는데 저는 아직까지는 하지 않았어요. 그게 사실 의료진 덕분에라는 거는 상당히 좋은 취지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네. 그리고 거기에 많이 참여해 주신 분들께 감사드리고요. 근데 제가 아직 못했던 이유는 네. 지금 코로나19 때문에 현장의 의료진들이 받은 상처가 상당히 크거든요. 네. 그러니까 여러 개를 말씀드렸지만 기억나는 것 두 가지 하나가 네. 보건복지부 장관님께서 마스크가 부족한 건 병원에서 마스크가 부족한 게 아니다. 병원에서 충분히 재고량을 확보하기 위해서 그래서 뭐 병원에서 부족하다고 느끼는 거지 실제로 부족하지 않다 이렇게 말씀하셨었던 거하고 두 번째가 이제 요양병원과 정신병원은 대형병원에서 감염 부주의해가지고 코로나19가 퍼지면 벌금 물리겠다. 구상권 청구하겠다. 이 두 가지 때문에 의료인들의 마음이 엄청나게 상했거든요. 그리고 네. 최근에 용인시에서 공문을 보냈죠. 물론 네. 그 다음날 바로 수정하긴 했지만 의료인들은 마트에 가지 마라. 의료인들 마트에 가지 말라고 공문을 보냈습니다. 그리고 네. 만약 그렇게 마트 뭐 이런 데 해가지고 병원에 감염되면 구상권 청구하겠다. 벌금 물리겠다라는 게 최근에 또 했었죠. 이게 이제 뭐냐면 이 의료인들 중에서는 덕분에 챌린지를 고마워하는 분들도 있는데 네. 이 덕분에 챌린지를 되게 뭐랄까요? 가식적으로 보는 예. 느낌요? 예. 예, 실제로 진짜로 어떤 실질적인, 의사협회의 한 의사협회 단체장은 한 그 일간지에 칼럼을 쓰셨죠. 물에 빠진 사람에게 하이파이브 하는 격이라고. 물에 빠져서 난 허덕이고 있는데 자 힘내 하이파이브 잘했어 이렇게 하이파이브 하는. 물에 빠진 사람은 구해줘야 되는데 거기다 하이파이브 하는 이 덕분에 챌린지를 자기는 너무 근데 사실 왜냐면 저는 제 친구나 제 주변 사람들이 덕분에 챌린지를 느끼는 기분이 네. 이렇거든요. 근데 이거는 이제 일반인들이 해주시는 마음 그럼요. 그거는 분명히 그거는, 아니거든요. 예, 그거는 왜냐면 정말 의료진을 그래서 제가 이거 양쪽에 의료진과 아주 밀접한 관련이 있으신 분들은 그렇게 생각 못 하실 수도 있는데 그렇죠. 잘 제가 그래서 모르는 일반인들은 양측의 응원하는 말씀을 마음에, 드리고 예. 싶은 게 제 주변에 있었던 의료인들 분들께도 제가 봤던 덕분에 챌린지에 참여하시는 분들은 네. 그게 아니라 진짜로 고마워서 진짜로 맞아요. 응원하는 마음으로 덕분에 챌린지를 하고 계시고 네. 그래서 이게 이어지고 있다. 네. 근데 이제 다만 의료진들이 왜 이렇게 이것에 대해서 그렇게 하는 마음이냐 하는 거는 요 코로나19 때문에 갖고 있는 상처 때문에 그런 것 같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 근데 아무튼 저는 저희가 오늘 스승의 날을 맞이해서 덕분에 챌린지 저도 할까 말까 되게 고민하긴 했어요. 네. 그러니까 실은 근데 이제 저는 약간 바로 옆에서 그런 것들이 제가 이제 제 카톡의 단톡방은 의사들이 많은 단톡방이 훨씬 더 많더라고요. 네. 그래서 이제 오히려 제가 좀 더 민감하게 받아들이는 것일 수도 있는데 아무튼 이런 스승의 날을 맞아서 그리고 이 세 번째 사연을 맞이해서 네. 제가 드리고 싶었던 말씀은 네. 의료진들 이렇게 수당 문제로 이제 뭐 이렇게 서운한 감정도 있었겠지만 네. 우리 국민들이 정말로 고마워하고 있다. 네. 덕분이라고 생각하고 있다. 그리고 저희들은 의료진들도 하지만 의료진들도 자주 뭐 본인들의 계정이나 혹은 어떤 칼럼에서 뭐 표현을 해주신 분들도 많은데 네. 의료진들도 정말 잘
지켜주신 절제해주신 국민들 덕분이라고 생각한다. 그래서 네. 뭐 오늘 하루만큼은 국민들에게 감사, 의료진에게 감사하는 마음을 좀 마음껏 좀 편하게 해보자. 네. 뭐 그런 말씀을 드리고 싶어서 사실 뭐 얘기를 꺼내봤습니다. 아, 그럼 제가 지목하는 분 2번밖에 안 썼는데 선배님 이름 하나 더 올려도 될까요? 인스타그램에요? 네. 네, 알겠습니다. 예. 진짜로요? 네, 뭐 합니다. 예. 네. 고고. 그렇군요. 아유, 애써주시는 거 저희가 충분히 아는데 또 부당한 대우도 받으시고 거기에 대한 이제 편견을 받으시니까 얼마나 또 그러니까 예, 상처가 된 네, 부분이 상처가 있으셨을 커요. 거예요. 사실 예. 용인시 그 공문은 5월 11일 날 나간. 저 5월 10일 날 저는 다른 이제 외부에 있었는데 외부에서도 막 엄청나게 관련 그 카톡이 오고 네. 그 원본 용인시 공문의 원본도 저한테 딱 음. 찍어서 보내주시고 뭐 했던. 그러니까 음. 그건 이제 뭐냐면 이 의사들이 정말로 또 화가 났구나. 음. 근데 그날 저희는 보도하진 않았어요. 그러니까 보도하지는 그러니까 예를 들면 그러니까 제가 발제를 하지 않았던 이유는 이게 너무 한쪽 편인 것 같아서 제가 중립적인 이것에 대해서는 제가 중립적이지 않은 것 같아서 발제하지 않았는데 네. 그래서 그것을 보내주신 분들에게 좀 죄송하긴 한데 네. 아무튼 그런 상처가 있긴 하지만 제가 말씀드렸지만 국민들이 이렇게 하는 덕분에 챌린지에 참여하시는 분 그리고 최근에 저 봤는데 저희 정주희 기상캐스터도 날씨 마지막에 덕분에 챌린지를 했어요. 이게 딱 그거를 그러니까 그런 마음들도 실은 대단히 의료진에게 고마워하는 마음, 의사 간호사 선생님들 거기에 당연하죠. 일하셨던 방사선사 선생님들 그 자원봉사자분들께 감사하는 마음이라는 것 그래서 그런 부분이 상당하다라는 것 그런 것들을 의료진에게도 좀 말씀드리고 싶었습니다. 맞아요. 네. 그러니까 이제 코로나19가 어쨌든 빨리 좀 정리가 되고 종식이 돼서 우리 고생하시는 의료진들도 정상적인 생활을 되찾고 하면 참 좋을 텐데 최근 나온 기사는 WHO에서 코로나19는 절대 사라지지 않을 수도 있다. 네. 라는 또 전망을 내놓기도 했더라고요. 네. 이게 가능성이 있는 얘기인가요? 그러니까 사실 이제 WHO의 코로나19에 대한 입장은 네. 참 여러 면에서 저는 조금 놀라운데 좀 당혹스러웠는데 네. 그런데 이제 어제의 WHO의 이 반응은 이제 점점점 WHO가 제 기능을 찾고 있다 막 이렇게 좀 생각이 드는데 오히려 왜냐면 처음에 이제 중국에서 시작된 코로나19 사태에 대해서 사실 선제적인 조치가 필요한데 세계보건기구는 아직은 아니다. 아직은 대유행 사태 아니고 그렇게 뭐 걱정할 필요 없다. 이렇게 했었고요. 그리고 지금은 모든 나라가 지금 통제하고 뭐 이렇게 사람들 왕래 잦게 아까 왕래 자주 하지 않고 사회적 거리두기를 하고 있는데 네네. 우리 1월 달, 2월 달에 세계보건기구의 정책을 보면 그렇게 출입을 금지하거나 사회적 거리두기를 하는 것에 대해서 과도한 대응이다. 그런 것들은 오히려 경제적 손실을 갖고 오고 오히려 지나친 편견을 해서 별로 더 좋지 않다. 이렇게 입장이었는데 네. 최근에는 사회적 거리두기를 점점 완화하는 나라에 대해서 WHO가 경고했죠. 그러니까 좀 왔다 갔다 하네요. 예. 네. 그런데 이제 저는 뭐냐면 네. 지금이 잘 된 거고 처음에 그 조치가 저는 WHO답지 않았다고 생각합니다. 지금처럼 세계 각국들이 어떤 경제적인 여건 때문에 사회적 거리 완화두기를 풀려고 하는 것에 네. 세계보건기구는 경제를 생각하지 않고 오로지 보건만 생각해야죠. 경제는 다른 기구가 생각하고 그렇죠. 예. 네. 세계보건기구는 오로지 보건학적 입장에서 조언을 해야 된다고 생각하고 뭐 그러면 이제 각국의 정상들이 보건학적으로는 이게 안 좋구나. 하지만 경제적으로는 이게 너무 문제니 그래서 이제 그것과 절충되는 어떤 안들을 결정을 하겠죠. 그래서 저는 지금의 WHO가 조언하고 제시하는 게 세계보건기구답다, 다워졌다라고 저는 긍정적으로 생각하는데 네. 세계보건기구의 그러니까 마이클 라이언이라고 하는 영국 분이라고 저는 그러니까 영국 분으로 제가 기억하는데 네. 이분은 이제 이
별명이 야전 사령관. 야전 사령관? 대단히 공격적으로 감염병을 차단하는 그런 정책을 해야 되는 분이라고 생각해요. 사실 세계보건기구의 장이 그 에디오피아 분이셨나요? 그분은 되게 조금 소극적이었고 사실 스타일이시고. 친중국적이었잖아요. 우리가 보기에는. 네, 그리고 그런 미국과도 부분이 있었죠. 엄청난 네. 갈등을 빚었고. 네네네. 근데 그때 마크 라이언이 등장한 순간 우리나라 전문가들이 그랬거든요. 이제 세계보건기구도 코로나19에 대해서 되게 공격적인 책을 마련할 것이다. 마크 라이언은 되게 야전사령관처럼 전염병을 아예 미리 차단하고 막 이렇게 선제적인 대응을 하려고 네. 하는 분이니까. 네. 근데 이 마크 라이언이 이제 들고 그러니까 발표를 직접 하셨는데 네. 이것은 엔데믹한 병이 될 수 있다. 엔데믹이라는 것은 뭐냐면 계속 어떤 지역에 머물러서 때때로 나오는 거예요. 거기에 이제 예를 든 게 HIV, 그러니까 에이즈 바이러스를 뭐 들었는데 사실 에이즈 바이러스를 비교하는 것은 조금 적절치 않아 보여요. 네. 왜냐하면 에이즈 바이러스는 약간 편견이 있는 네. 그런 바이러스이기 때문에 네. 그런 편견이 있는 바이러스와 어떤 유행하는 신종 네. 전염병을 비교하는 것은 네. 이 전염병에 대한 그 편견이 옮아갈 수 있기 때문에 네. 바람직하지는 않지만 네. 왜 마크 라이언이 HIV 바이러스를 선택했냐? 네. 일반 사람들이 가장 쉽게 많이 알려진 바이러스라서 이것을 선택한 게 아닌가 저는 그런 생각이 드는데 네. 에이즈 바이러스가 오랫동안 있었지만 이게 그리고 치료약이 지금 효과적인 치료약이 있죠. 그래서 지금은 에이즈는 어떤 급성병, 죽는 병이 아니라 그냥 평생 치료받으면 아무 문제 없는 정상 생활을 할 수 있는 병이라고 알려졌죠. 네.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HIV라는 바이러스는 우리에게 사라지지 않고 있죠. 여전히 존재하고 많은 사람들을 감염시키고 있죠. 네. 이건 뭐냐면 이 코로나19 바이러스가 어떤 치료제, 효과적인 치료제가 개발돼서 우리가 어떤 이 코로나19의 사망자가 상당폭 줄어든다 하더라도 백신이 나오지 않으면 에이즈처럼 풍토병처럼 계속 우리 인류를 돌아다닐 것이라는 것인데요. 그러니까 HIV에 비교한 게 이제 두 가지 의미인데, 네. 되게 쉽게 사람들에게 각인된 쉬운 그 바이러스라서 들고 나왔다는 거 하나하고, HIV는 치료제는 있지만 사라지지 않는 병. 백신은 없는 백신은 없는 이 특징이 네. 있거든요. 그러면 코로나19를 어떻게 보느냐? 네. 치료제는 조만간 나올 것 같은데 백신은 조금 어려울 것 같다고 보고 있는 거죠. 그런 마크 라이언이 의미도 포함되어 있는 거예요? 실은 그렇습니다. 그 많은 기사에 기사가 다루고 있지만 실은 마크 라이언이 발언했던 그 워딩, 그러니까 전체 문장을 보면 뒷부분에서 이 백신 얘기가 나옵니다. 네. 사실은 효과적인 백신이 나와야 이 바이러스를 제거할 수 있는데 이 백신이 과연 어떻게 나올지 사실은 알 수 없다. 백신 만드는 게 그렇게 어려운 건가 봐요. 그런가 에이즈도 봐요. 아직도 백신이 없는 거예요. 에이즈 백신이 아직 없으니까요. 그런데 미국 질병예방센터에 우리 안소니 파우치 소장 있죠. 지금 트럼프 앞에서도 네. 자신의 과학적인 입장을 절대 굽히지 않았던 그 과학자는 정말 그래야 되는데 네. 저도 뭐 안소니 파우치 소장을 보면서 저도 꼭 그래야겠다. 근데 저는 사실 그럴 용기가 없어요. 저기 부장님 앞에서도 깨갱 하시지 그럼요. 않아요? 시키는 건 다 하죠. 이걸 원하세요. 원하시는 대로 맞춰서 뭐 기사 써드립니다. 아니, 뭐 이런. 그렇진 않으시잖아요. 그런데 앤서니 파우치가 네. WHO 발언 전날 뭐라고 했냐면 지금 현재 수많은 백신 후보 물질이 나왔죠. 그리고 기사만 보면 당장이라도 백신 맞아서 코로나19에 걸리지 않을 것 같기도 해요. 막 네. 여러 기사들이 증폭되게 나왔죠. 백신에 관련돼서. 그런데 이제 그 세태를 꼬집은 거예요. 안소니 파우치가. 네. 지금 여러 백신 후보 물질이 나왔지만 네. 하지만 가장 불안한 건 현재까지도 알 수 없는 건 그 백신이 정말로 효과가 있을지. 그러니까 백신은 나올 수 있어요. 맞을 수 있는 그 임상 시험을 하고 있으니까. 근데 진짜로 그게 효과가 있을지는 그리고 그 효과가 얼마나 유지될지는 아직 모른다. 불확실하다. 이렇게 앤소니 파우치가
그 언급을 했거든요. 근데 앤소니 파우치는 미국 질병예방통제센터의 국장이죠. 미국 CDC는 이런 발언을 할 때 항상 데이터를 기반으로 하거든요. 그 데이터까지는 공개하지 않더라도. 그렇다면 현재 가장 많은 임상을 돌리고 있는 미국 NIH 그리고 미국 감염병학회 미국과 관련된 어떤 백신 실험에서 이런 데이터들이 입수했을 것이다. 네. 그래서 그런데 이것들이 정말로 그러니까 이 안정성 그러니까 뭐냐면 백신이 안전하다는 것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 확보가 돼 있는데 이게 얼마나 효과가 있는지에 대해서는 이게 아직 뭔가 안 잡혔나 보다라고 저는 생각을 했어요. 네. 그런데 그 다음날 바로 WHO에서 사라지지 않을 수도 있다라고 바로 언급을 한 거죠. 그래서 이 미국 안소니 파우치의 발표와 WHO 마크 라이언의 발표에 갖고 있는 의미는 네. 치료약은 뭐 이 올해 내에 아니면 조만간에 어쨌든 나올 것으로 보이지만 에이즈 바이러스처럼 하지만 백신은 여전히 불투명해서 네. 막 그럴 경우에는 우리가 치료약으로 사람이 죽는 것들은 줄일 수 있지만 어떤 이것을 아예 사라지게 하는 우리가 이제 코로나19로부터 자유로울 수 있는 그 정도까지는 우리가 아직 판단하기 어렵다라는 맥락으로 읽어야 되는 게 아닌가 저는 그렇게 봤습니다. 어두운 전망이네요, 진짜. 아니 그래서 최근에 우리 국내에서도 코로나19가 좀 괜찮아지려나 했다가 그 이태원 클럽을 중심으로 젊은 층들에게서 이제 확진자가 또 많이 생겨났었잖아요. 네. 다시 또 걱정이 되고 있는데 젊은 층은 특히 또 좀 증상이 없는 경우가 많다고 하더라고요. 네, 이번 이태원발 집단 감염의 한 70에서 80%가 20대와 30대 젊은 층입니다. 네. 근데 전 그런 생각을 했어요. 이건 좀 여담입니다만 그 이태원 클럽의 그 동영상들이 이게 조금 누가 제보를 해주셔서 방송이 됐잖아요. 네. 그러면 거기서 이제 춤을 추는 모습 앞에서 이제 어떤 뭐 BJ라고 하나요? 그분들이 막 음악을 하면 그분을 보고 줄을 서듯이 막 똑같이 춤을 따라하는 걸 보고 네. 저런 세상이 있었구나. 뭐야? 저는 딱 내 스타일인데 나도 저런 거에 왜 난 저런 걸 경험해 보지 못했을까? 아 그래요? 그런 생각이 좀 들었어요. 코로나19 끝나면 한번 가실래요? 네. 근데 네. 그리고 이제 저렇게 밀폐된 환경에서 저렇게 이제 거친 호흡을 하는 그런 장소면 바이러스가 좋아하기 딱 좋아하는 그런 네. 장소이겠다라는 두 가지 생각이 들었는데 이태원발 집단 감염은 네. 아직 초기 처음으로 확진된 환자는 알게 됐지만 그 환자가 어떻게 감염됐는지 언제 어디서 감염됐는지는 아직까지 확인되지 않았죠. 네. 앞으로도 확인되지 않을 것 같아요. 네. 그건 뭐냐면 우리 사회에 소리 없이 감염된 숨은 지역사회 감염자가 있고 네. 이것이 이태원 클럽을 통해서 이런 환경을 통해서 집단으로 발병된 이후에 드러난 것이라고 봐야 되거든요. 네. 그리고 이거는 이태원 집단 감염 사태가 수그러들더라도 네. 이제 완전히 이것으로 인한 것은 없어지더라도 언제든지 우리에겐 또 있을 수 있는 일인 거죠. 그런 면에서 이제 실은 이 코로나19가 갖고 있는 이런 그 잠재성, 숨어 있는 그런 언제 또 것들이 터질지 모르는. 봐야 되는데 네. 그런데 이제 여기서 젊은 사람은 증상이 없고 증상이 없는데 어떤 증상이 없는 게 사실 더 감염력이 높다는 네. 연구 결과가 최근에 나왔죠. 그건 진짜 좀 이해가 잘 안 돼요. 증상이 없는데 왜 이렇게 감염이 더 강하죠? 이게 이 연구자들도 네. 그렇게 그것 때문에 사실 그렇게 생각하는 것이 얼마나 현대의학의 전통적인 현대의학을 거스르는 일인지를 설명합니다. 네. 실은 이제 일반적인 지금까지 확인된 모든 바이러스와 박테리아는 증상이 없을 때는 감염력이 없었어요. 이게 이 곡선이 이게 배출되는 게. 근데 이 코로나19는 그것을 깬 거죠. 네. 근데 이제 그거는
바이러스의 구조 탓인데 구조가 세포에 침투하기 좋고 그리고 얘가 주로 침투하는 게 이 상기도, 그러니까 들어오자마자 그러니까 상기도에 있는 것은 뭐 증상이 없거나 가벼운 재채기 정도니까 네. 폐렴을 일으키려면 하기도로 들어가야 되는데 이 상기도에 뭐 쉽게 머무르면서 그때 증식하는 그 코로나19의 특징 때문인데 중국과 이게 이제 네이처 메디슨이라는 네. 네이처 자매지에 게재된 논문입니다. 네. 중국과 홍콩 그다음에 세계보건기구 공동연구팀이 코로나19 환자 94명에 배출되는 침방울에서 배출되는 그런 바이러스 양을 일자별로 계속 그 측정을 해봤어요. 그랬더니 언제부터 바이러스가 배출되기 시작했냐면 증상이 시작되기 2.3일 전부터 바이러스가 배출되기 시작했어요. 오. 그리고 바이러스 배출량이 언제 피크를 다다르냐? 네. 증상이 시작되기 0.7일 전이에요. 0.7일 전. 그러니까 뭐 시간으로 따지면 한 15시간에서 한 18시간 전. 네. 그러니까 엄밀히 말하면 하루 전이에요. 증상이 시작되기 하루 전에 바이러스 배출량은 제일 많은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증상이 있을 때 재채기하거나 열이 있거나 이럴 때가 아니라 실은 증상이 없어서 나는 뭔가가 없다고 생각하는 그때 내가 주변 사람에게 말하거나 속삭이거나 이러면서 감염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코로나19는 참 방역하기가 너무너무 어려운 거죠. 네. 예. 그래서 지금 현재 감염자를 추적하는 이게 컨택트 트레이싱이라고 하는데 네. 그래서 컨택트 트레이싱을 뭐 AI를 활용해서 뭐 이렇게 하는 여러 가지 어플리케이션도 있지만 그래서 그걸로 뭐 다 이제 이것을 사실 상당 부분 억제할 것이다 이런 전망을 하시는 분도 있는데 네. 실은 바이러스 측면에서 들어오는 이런 코로나19에 대한 새로운 정보들은 그렇게 컨택트 트레이싱 그러니까 역학 조사를 제 아무리 열심히 한다 100% 한다 하더라도 이 코로나19는 잡기가 어렵겠구나 하는 단서들이 점점 밝혀지고 있어요. 네. 결국은 그러니까 막으려면 백신이 나와야 되는 거고. 근데 백신은 이게 효과가 있다는 게 사실 지금 안 보이니까 세계보건기구가 그렇게 발언을 한 거고요. 그래서 저는 지금 어쩔 수 없이 동선 공개하고 이걸 다 추적하는 거 지금 할 수 있는 게 이제 그거밖에 없으니까 현재는 그게 최선이니까 그럴 수밖에 없겠지만 이게 조금 끝나면 네. 코로나19에 대해서는 과연 동선을 어디까지 추적할 것이며 어떻게 공개할 것이며 하는 것도 사실 다시 냉정하게 재검토해보는 시간은 좀 필요하다고 보여져요. 아, 예. 개인적인 동선이나 이런 거를 공개하는 부분에서요? 네. 그러니까 지금 현재는 뭐냐면 네. 확진된 사람이 증상이 있을 때 네. 증상 이틀 전부터 우리가 동선을 추적해서 접촉자를 다 파악하는 방식으로 하잖아요. 네. 그런데 실은 이게 증상이 없는 사람 같은 경우에는 그 증상 발현 시점부터 2일이라는 게 생겨나지지 않잖아요. 네. 난 증상이 없는데 지금 이태원발 감염 환자도 36%가 증상이 없거든요. 그러면 사실은 우리가 추적할 수 없는 기간 내에 이것은 상당 부분 전파가 되는 것일 그렇네요. 수 있잖아요. 네. 그러면 증상일을 따져서 우리가 접촉자 동선을 추적하고 접촉자를 추적하는 것 물론 이것도 상당 부분 기여를 하겠죠. 그 부분도. 네. 근데 그 부분만으로는 안 되니까 이런 전반적인 것을 다 아울러서 과연 어떻게 하는 게 정답인가는 새롭게 조금 따져보는 시간이 꼭 필요할 것이라고 봐요. 지금 우리가 하고 있는 거는 이전 메르스와 다른 감염병에서 얻은 교훈으로 최선의 방안을 마련한 것이지만 네. 이번 코로나19는 좀 다른 면이 있으니 또 새로운 매뉴얼이 필요하다. 네, 새로운 매뉴얼이 좀 필요할 것 같아요. 아무튼 이게 젊은 층에서 무증상 감염이 많은데 이 무증상일 때 네. 지금 증세가 나타나기 직전일 때 가장 바이러스 배출량이 많아서 전파력이 세다는 연구 결과가 나온 마당에 네. 그러니까 이제 젊은이들이 조금 더 주의해야 할 필요는 있겠죠. 그렇죠. 젊은이들은 무증상이니까. 그리고 또 우리가 예전에 이제 한번
이 팟캐스트에서 말씀드린 적이 있는데 또 젊은이들은 가볍게 앓다 보니까 형성되는 항체가 적죠. 네. 그러면 다음에 재감염의 위험성이 이론적으로 커지고. 높은 거예요. 네. 아직 그게 이제 컨펌된 건 아니지만 이론적으로는 음. 항체량이 적으면 또 감염될 가능성이 높으니까 그러니까 젊은이들은 아무튼 본인들은 가볍지만 내가 되게 매개할 수 있는 그런 역할은 크니까 주의가 필요한 거죠. 그리고 정말 지금 우려하는 게 보건당국과 의료진이 의료하는 게 이 젊은이들에서 퍼져나고 있는 그 바이러스가 요양병원이나 요양원 등 취약 연령층이 집단으로 머물고 있는 곳에 퍼져나가면 이건 또 많은 사망자를 네. 초래하게 될 테니 네. 이 부분이 되게 걱정이 됩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젊은이들 사이에서 지금 우리 예전에 한 2달 전에 구로에 있는 콜센터에서 젊은 분들이 집단 감염됐죠. 네. 그래서 그것도 큰 파장이 있었는데 다행히 그때는 젊은 분들에게서 끝나서 희생자가 별로 없었어 피해가. 네. 그러니까 이태원발 이 집단 감염 사태도 젊은 층에서 끝나서 그냥 감염이 그냥 감염자가 늘어난 것으로 끝났으면 좋겠어요. 네. 그러면 저는 크게 문제는 안 될 거라고 보는데 네. 근데 이게 노인층으로 이게 번지기 시작하면 그때는 사망자가 생기는 일이니까 그때는 주의해야겠죠. 그래서 이 방송을 들으시는 우리 젊은 분들 네. 이태원 클럽을 다니셨거나 홍대 주점을 다니셨던 분 안내 문자는 받으셨을 거예요. 해당 네. 날짜에 어떤 날짜에 네. 지나셨던 분들은 뭐 검사를 받으셔서 확인하는 게 좋은데 그렇지 않더라도 주변에 있는 노인분들에게는 피해가 가지 않도록 그렇게 좀 더 주의해 주시는 신경을 게 써주시면 필요할 것 좋겠네요. 같습니다. 예. 네. 바이러스라는 게 예전 같은 경우는 이렇게 시간이 지나면 자연스럽게 사라지는 경우가 있는 건가요? 시간이 지나면 자연스럽게 사라지는 바이러스 제가 조금 그거는 찾아봐야겠네. 제가 지금 생각나는 시간이 지나면 저절로 사라졌던 바이러스는 없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없는 사람에게 네. 와서 와서 어떤 치료, 그러니까 백신이 있어. 그러니까 예를 들면 결핵도 예방 주사로 우리나라는 지금도 예방 주사를 맞고 있지만 결핵 되게 심각하긴 하지만 결핵 그다음에 소아마비, 수두, 홍역 전부 다 예방 백신으로 이것들이 수그러들었지 네. 저절로 수그러든 건 아니에요. 그러니까 2009년 신종플루 같은 경우에도 네. 타미플루라는 치료약이 와서 사망자를 확 줄였고 그다음에 이 독감 백신이 나오면서 뭐 전 세계 사람들에게 이제 감염력을 뚝 떨어뜨린 그러니까 바이러스가 한번 온 것이 저절로 수그러드는 경우는 없었던 것 같아요. 물론 저절로가 아니라 사람의 60에서 70%가 다 감염돼서 집단 면역이 생기면 네. 그건 사그러들겠지만 네. 근데 그 집단 면역이 생기기까지는 어마어마한 시간이 많이 걸리나요? 시간뿐만 아니라 네. 피해가 생기는 거죠. 네네. 그건 당연한 네. 거겠네요. 예. 네. 이게 쉽지 않은, 그러니까 얘기를 들으면 들을수록 처음에는 좀 빨리 좀 어떻게 해결이 되고 약이 개발돼서 빨리 종식됐으면 좋겠다 했는데 이게 쉽게 종식이 되지 않을 수도 있겠다 갈수록 그런 생각도 드네요. 네. 네. 사실 이제 코로나19가 우리가 처음에 등장했을 때만큼 그렇게 두렵지는 않잖아요. 그러니까 왜냐하면 걸려도 낫는 사람들이 많기 때문에. 네. 그러니까 지금 아마 이렇게 무증상 감염자들을 다 하면 지금 우리가 지금 머릿속에 있는 코로나19의 치명률보다는 훨씬 떨어질 겁니다. 네. 그러니까 사실 젊은 사람들 우리나라 30대는 20대, 10대, 20대는 사망자 한 명도 없고요. 30대 2명에 불과합니다. 그러니까 10대, 20대, 30대, 40대의 치명률은 대단히 낮고 70대와 80대는 되게 높아요. 그러니까 코로나19는 절대적으로 조심해야 되는 게 70대, 80대 네, 분들이거든요. 네, 연령층이거든요. 네. 그래서 그러니까 젊은 많은 사람들이 두려워할 건 아니지만 그래도 이것이 우리가 종식을 얘기하기에는 너무 어렵다. 그게 이제 세계보건기구의 경고사항이다. 네. 그러니까 지금 백신 나왔다, 치료약 뭐 개발됐다 이렇게 장밋빛 보도들이 마구마구 그랬잖아요. 쏟아지고 있지만 네. 실제로 뚜껑을 열어보면 그렇지 않다. 아직 많이 남았다. 절차가 많이 남았고. 근데 사실 우리나라도 그런 거가
조금 많이 좀 저는 과도하다고 생각하는데 과열됐다고 생각하는데 아직 시기가 너무 많이 남은 그래서 이게 정말로 사람에게 임상이 들어갈지 안 들어갈지도 모르는 그런 후보 물질이 딱 나왔다고 해서 막 주식이 요동을 치거든요. 네, 그리고 네, 네, 네. 그것과 관련된 분들은 저에게 막 관련된 제보들을 해주시는데 네. 제가 보기엔 조금 과열된 것 같아요. 그래서 네. 조금 그런 곳에 투자를 하시는 분들은 조금 신중하게. 차분한 마음을 차분한 마음으로 네. 해주시는 게 어떨까라는 생각이 좀 들고요. 아무튼 이런 세계보건기구의 경고를 우리는 좀 겸허하게 좀 새길 필요가 있겠다라는 네. 말씀을 드리고 싶네요. 알겠습니다. 자, 오늘 어지러움증도 극복하시고 이렇게 많은 방대한 양의 정보를 또 제공해 주신 선배님 너무 수고 많으셨어요. 뭐 방대했나요? 방대한 것 같지는 다양한 않지만 얘기를 많이 했는데요, 오늘. 네. 네. 저의 그 어지럼증은 네. 류일아 아나운서 얼굴을 보니까 네. 뭐 많이 해결된 것 같아요. 네. 그 우리 사연 보내주신 분 제가 칭찬이죠. 네. 네. 아 그럼요. 네. 그럼요. 자, tower@sbs.co.kr로 또 궁금한 거 있으면 많이 보내주시고요. 오늘은 뭐 고마웠던 은사님에게 감사의 마음을 전하는 그런 따뜻한 하루 되시면 좋겠습니다. 네. 저희는 다음 주에 다시 찾아올게요. 감사드립니다. 네, 고맙습니다.